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올린 단 한 줄, 나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순식간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67년간 단 한 나라, 영국에게만 허용했던 최고 기밀, 미국이 한국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경주 회담부터 승인까지 단 13일. 8년 전 문재인 정부는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도록 한국이 부럽습니다.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북한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경고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30년간 3번 실패했던 한국. 4번째 도전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저는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 제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캠퍼스가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죠. 저는 이곳에서 25년간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온 교수입니다. 그날 아침, CNN 속보가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속보 미국, 한국 핵잠수함 프로그램 지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보였어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군요. 헤그세스 장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들, 학생들, 언론사 기자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죠. 데이비드, 이게 진짜야?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서랍에서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죠. 전공은 동아시아 군사전략과 동맹정치입니다. 펜타곤 국가안보회의의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했었고요. 25년이란 시간을 이 분야에 쏟았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한미동맹, 중국의 부상, 일본의 재무장. 이 모든 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논문을 써왔죠. 그런데 그날 아침의 속보는 제 모든 경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67년간 단 한 나라, 영국에게만 허용했던 최고, 기밀의 공유였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가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CNN 앵커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1958년 미국과 영국의 상호방위 협정 이후 67년 만에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동맹국과 공유하기로 한 것인데요. 67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계속 울렸어요. 통화 연결음이 겹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할 수가 없었죠.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화면 속 헤그세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입니다. 모델과 같은 국가. 그 표현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책장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2021년 오커스 협정 분석 자료였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맺은 안보 협정. 그때도 전 세계가 놀랐었죠.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제공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만들어서 호주에 주는 거였어요. 기술 이전은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화면 속 안규백 장관이 말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탑재 원자로, 무장 체계 등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계속 확보하는 중입니다. 건조. 한국이 직접 만든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언론 사이트에 접속했죠.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톱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기사 날짜를 보니 이미 며칠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더군요.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했다는 기사. 단 하루 전인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내용.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니 10월 22일 한국이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을 진수했다는 뉴스. 단 13일 만에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한국을 수십 번 방문했고 국방부 관계자들과 수없이 대화했죠. 한미동맹의 역사를 논문으로 썼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분석을 정부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2017년 자료가 나왔어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참석 기록이었습니다. 그때도 한국이 핵잠수함을 원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거절했어요. 핵 확산 우려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가 직접 승인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휴대폰 진동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조지타운 동료 교수였어요. 중국 전문가인 리처드 교수였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봤어? 중국이 발칵 뒤집혔어. 뭐라고 하던데? 외교부 대변인이 핵 비확산 의무 어쩌고 하면서 우려를 표명했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수위가 생각보다 낮더라고. 전화를 끊고 중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과연 리처드 말대로였어요. 중국 외교부는 원칙적 우려만 표명했을 뿐이었습니다. 베이징이 예상보다 조용했어요. 반면 일본 언론은 난리였습니다. 산케이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핵잠수함, 중국 자극, 동북아 군비 경쟁 우려. 하지만 댓글을 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일본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부럽다. 우리는 왜 못하는가. 수천 개의 댓글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조지타운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67년 만에 파격, 13일 만에 속도전, 8년 만에 반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걸 해낸 걸까?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나하나 역추적해서 진실을 찾아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6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 경북 경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연구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경주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국 국기가 배경에 걸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그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직접 요청하다니. 보통은 이런 민감한 사안을 뒤에서 조용히 협의하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했어요.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반도에서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만 했죠.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정치적 제스처, 실현 가능성 낮음. 25년 경력으로 봤을 때 이런 공개 요청은 보통 선거 없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제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에 기반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단 하루 만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본 건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4시였어요. 알람이 울려섰겠죠. 동료 교수들이 단체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25년 연구 경력에서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이런 결정은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립니다.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가 회의하고 의회와 조율하고 동맹국들에게 설명하고. 그런데 하루, 단 24시간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즉시 분석을 시작했어요. 이건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이미 다 협의가 끝나 있었던 거죠.
경주 정상회담은 그냥 발표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협의는 언제 이뤄진 걸까? 저는 한국 뉴스를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10월 22일 경남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 장영실함 진수식 뉴스 사진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길이 89m, 배수량 3,600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기사를 읽었습니다. 장보고 배치 마이너스 한번함. 수직 발사관 10개 탑재. 리튬 전지 시스템. 2027년 말 해군 인도 예정. 10개의 수직 발사관.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도산한 창호급은 6개였어요. 그런데 장영실함은 10개. 67% 증가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의 인터뷰가 눈에 띄었어요. 장영실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선체 구조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낸 거였습니다. 장영실함 진수 10월 22일, 정상회담 요청 10월 29일, 7일 후 트럼프 승인 10월 30일, 8일 후 헤그세스 확인 11월 4일, 13일 후, 단 13일 만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짜인 시나리오였던 거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조지타운 캠퍼스에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습니다. 한국은 먼저 장영실함을 진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그리고 7일 후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요. 트럼프는 하루 만에 승인했습니다. 이미 협의가 끝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5일 후 헤그세스 장관이 서울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긴급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략 1단계, 기술 시연 장영실함 진수 2단계, 공개 압박 정상회담 요청 3단계, 신속 승인 트럼프 SNS 4단계, 공식화 헤그세스 발언, 모두 13일 안에 완료. 그런데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리고 트럼프는 왜 하루 만에 결정했을까? 답은 숫자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기사를 찾았어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뉴스였습니다. 한국, 향후 4년간 최대 2천억 달러 미국 투자 약속. 2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70조 원이었습니다. 그중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에만 1,800억 달러. 약 240조 원.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거래를 한 겁니다. 한국의 대규모 투자와 핵잠수함 승인을 교환한 거였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저는 2017년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핵잠수함 요청 기록이었죠. 그때는 거절당했습니다. 왜일까? 차이가 뭘까? 두 장의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핵잠수함 도입 요청, 미국에서 구매, 기술 이전 요구, 2025년 이재명 정부 핵연료 공급 요청, 한국이 자체 건조, 기술은 이미 보유.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고 했어요.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만들 테니 연료만 달라고 했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후자가 훨씬 편했습니다. 기술을 넘겨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연료만 팔면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면 미국 조선소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국 해군은 지금 함정이 부족해요. 그런데 미국 조선소는 거의 붕괴 상태죠. 인력도 없고 기술도 떨어졌고요. 반면 한국 조선소는 세계 1위입니다. 이미 미국 해군 함정 수리를 한국이 맡고 있어요. 트럼프는 계산을 한 겁니다. 한국에 핵잠수함 만들게 하고 나중에 미국 동맹국들한테 팔 수 있게 하는 거죠.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이 직접 만들 필요 없이 한국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와,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은 10년 앞을 내다본 거였어요. 핵잠수함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기술과 시장이었던 거죠. 창밖이 환해졌습니다. 이미 오전이 됐더군요.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던 겁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됐습니다. 25년 연구 경력에서 가장 흥미로운 케이스였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연구실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67년.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책장 윗칸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1958년 미영 상호방위 협정 문서였어요. 대학원생 시절부터 모아온 자료죠.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1958년 7월 3일. 미국과 영국이 핵잠수함 기술 공유에 합의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맥밀런 영국 총리가 서명했죠. 미국이 영국의 핵잠수함 추진 기술과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67년 전이었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자 개발했어요. 중국, 러시아, 인도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미국이 기술을 나눠준 나라는 영국뿐이었죠. 67년간 저는 의자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958년부터 2025년까지 정확히 67년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커스. 저는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AUKUS 협정 분석 자료였습니다.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거였죠. 당시 전 세계가 놀랐었어요. 63년 만에 미국이 두 번째 나라에게 핵잠수함을 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저는 자료를 꼼꼼히 읽었어요. 호주는 핵잠수함을 받는 거였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만들어서 호주에 인도하는 방식이었죠.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에서 5척. 2040년대에 완성 예정. 기술 이전은 없었습니다. 호주는 그냥 완성품을 받는 거였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 자체 건조, 연료만 공급받음, 기술은 이미 보유, 2030년대 중반 완성,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 순간 컴퓨터 화상통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제 동료인 마이클 교수였어요. 비교 안보 전문가죠. 하버드에 있습니다. 영상을 켰습니다. 데이비드, 자료 봤어? 마이클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지금 분석 중이야. 이거 대단한 거야. 한국이 오커스보다 더 큰 걸 얻은 거라고. 무슨 말이야? 저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마이클이 자신의 화면을 공유했어요. 비교표가 나타났죠. 봐. 영국은 1958년에 기술을 받았어. 완전한 이전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영국 조선소가 거의 죽었어. 아스투트급 잠수함 만드는데 10년 넘게 걸려. 맞아. 호주는 2040년대에 완성품을 받아. 3척에서 5척. 하지만 만드는 건 미국이야. 호주는 그냥 쓰기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한국은. 마이클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뭐? 한국은 만들어. 자기들이. 2030년대 중반에 오커스보다 10년 빠른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이클이 계속 설명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야. 한국은 기술을 얻는 거야. 완성품이 아니라 기술. 한 번 만들면 계속 만들 수 있잖아. 아, 그리고 팔 수도 있어. 폴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다들 잠수함 원해. 한국이 공급자가 되는 거지. 화면 속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무기 도입이 아니야. 시장 지배야. 한국은 10년 뒤 서방 국가들한테 핵잠수함 파는 유일한 나라가 될 거야. 미국 조선소는 이미 망했고 영국도 마찬가지거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이클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 현황이 나왔죠. 미국 조선소. 군함 건조 능력 거의 상실. 인력 부족. 기술 낙후. 필라델피아 조선소 사실상 폐업 상태. 영국 조선소. BAE 시스템즈 아스투트급 한 척의 10년 소요. 인력 부족 심각. 비용 초과 만성적. 한국 조선소. 세계 시장 점유율 45%. 기술력 세계 최고. 건조 속도 세계 최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풀가동.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핵잠수함을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영국 1958 기술 받음 조선소 쇠퇴. 호주 2021 완성품 받음 기술 없음. 한국 2025 연료만 받음 기술 시장 확보. 화면 속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논문같이 쓸래. 이거 대박이야. 미친, 당연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지타운 캠퍼스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67년. 그 긴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1958년 이후 미국이 단 한 나라에게만 허용했던 것. 2021년 오커스로 두 번째 나라가 생겼지만 그건 제공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 세 번째 나라.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받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엄청났죠. 기술, 시장, 미래. 한국은 10년 후 서방 세계의 핵잠수함 공급자가 될 겁니다. 일본이 원하면 한국에서 사야 해요. 호주가 추가로 원하면 한국에서 사야 하고요. 폴란드, 캐나다, 대만. 모두 한국을 봐야 합니다. 저는 책장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전 세계 핵잠수함 보유 현황이었습니다. 현재 보유국 6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2030년대 예상. 호주, 미국, 영국 재구매. 한국 자체 건조. 그리고 2030년대 후반. 일본, 한국제 구매 가능성. 폴란드, 한국제 구매 검토. 기타 나토 국가들. 한국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제목을 적었어요. From recipient to provider Korea's strategic leap. 받는 자에서 제공자로. 67년 만에 미국이 허용한 세 번째 나라. 하지만 가장 영리한 나라.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거든요. 25년 연구 경력에서 가장 흥미로운 케이스. 한국이 어떻게 67년의 벽을 넘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 책상에서 한국 뉴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10월 22일, 장영실함 진수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국일보, 글로벌 이코노믹. 모든 언론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 거대한 검은 선체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금속 표면이 반짝였습니다. 길이 89m, 배수량 3,600톤.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교 자료를 꺼냈어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스펙이었죠. 도산 안창호급. 길이 83m, 배수량 3,000톤, 수직 발사관 6개, 장영실함. 길이 89m, 배수량 3,600톤, 수직 발사관 10개.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6m 더 길고 600톤 더 무거웠어요. 하지만 제 눈을 끈 건 따로 있었죠. 수직 발사관 10개, 6개에서 10개로 67% 증가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발사관 1개당 탄도미사일 1발, 10개면 10발. 현무-4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라고 했죠.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리튬 전지 시스템 탑재로 수중 자망 시간 증가, 저소음 설계로 은밀성 대폭 향상, 보조 추진기 장착으로 비상시 생존성 증대. 하나하나가 의미 있었습니다. 리튬 전지는 기존 디젤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더 오래 잠수할 수 있죠. 더 조용하고요. 저소음 설계는 적 소나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조 추진기는 주 추진기가 고장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모든 게 전략 자산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3,600톤일까? 도산 안창호급이 3,000톤인데 장영실함은 600톤을 늘렸습니다. 왜 딱 600톤일까요? 저는 다른 나라 잠수함 스펙을 찾아봤어요. 프랑스 바라쿠다급 핵추진 5,300톤, 영국 아스투트급 핵추진 7,800톤,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7,800톤, 그리고 한국이 계획 중인 핵추진 잠수함 5,000톤급 이상, 3,600톤에서 5,000톤으로 1,400톤 증가. 적당한 점프였습니다. 너무 갑자기 크게 만들면 설계가 어렵거든요. 단계적으로 키우는 게 합리적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3,000톤, 3,600톤, 5,000톤 체계적 발전 단계. 그 순간 화상통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울대 김민수 교수였어요.
한국 해군 전문가죠. 영상을 켰습니다. 장영실함 얘기하시려는 거죠? 김 교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열계 발사관이 핵심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차세대 전투체계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 월등히 향상됐고 소나체계도 완전히 새로 개발했어요. 그게 왜 중요하죠? 김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다른 추진 시스템을 얹을 수 있게 설계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더 강력한 추진 방식이라든가요. 원자력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장영실함 이후 계획은 장보고 3 배치가 있습니다. 5,000톤급 이상이 될 거예요. 제가 계산했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2010년대 초반부터 소형 모듈형 원자로 연구를 시작했죠. 그 기술은 군사용으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10년. 네. 장보고 3. 모든 게 단계적 발전이었어요. 그리고 2027년 장영실함 해군 인도 후 2020년대 후반 차세대 착수 목표입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은 즉흥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15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른 건가요? 김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지난 3월에.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고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북한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균형이 깨지니까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10월에 장영실함 진수로 기술을 증명하고 정상회담에서 요청하고 승인받고 13일 만에 끝낸 거죠. 하지만 준비는 10년이 걸렸다. 정확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워싱턴의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머릿속으로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2010년대 초소형 원자로 연구 시작, 2019년 장영실함 건조 계약, 2021년 착공, 2023년 기공, 2025년 10월 22일 진수, 2025년 10월 29일 정상회담 요청, 2025년 10월 30일 트럼프 승인, 2027년 해군 인도 예정, 2020년대 후반 차세대의 추진 착수, 2030년대 중반 완성, 15년 이상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제목을 적었어요. The 15-year plan Korea's systematic approach to nuclear submarines. 15년 계획. 한국은 2010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장영실함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였습니다. 세상은 10월 30일 트럼프 승인에 놀랐어요. 13일 만에 속도전에 충격받았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15년. 한국은 15년 동안 조용히,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완벽하게 실행했던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뜨거웠거든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15년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이 성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답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파일 상자를 열었습니다. 1990년대 자료부터 쌓여 있었어요. 맨 밑에서 노란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1993.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터졌죠. 그해 김영삼 대통령이 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라. 국방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러시아 전문가들과 비밀리에 접촉했죠. 러시아 OKBM 예브게니 아다모프 박사와 접촉. 원자력 잠수함 도면과 소형 원자로 기술 입수.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반대와 기술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첫 시도는 좌절됐어요. 저는 다음 파일을 꺼냈어요. 362 사업 -2003. 10년 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2003년 6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사업명은 날짜에서 따온 362 사업. 예산 3조 5천억 원. 목표 4,000톤급 세척. 2012년 한 번 한 배치.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해군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일체형 원자로 개발 사업단을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월 언론이 이 비밀을 보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에 나섰고 미국이 압박했죠. 2004년 12월 해군 태스크포스 해체 362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두 번째 실패. 하지만 이번엔 기술이 남았습니다. BANDI-60 원자로 설계, 잠수함 선체 개념도 모두 보관됐어요. 저는 세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문재인 정부 -2017, 또 13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4월 27일 대선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말했습니다.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한미원 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은 실행에 옮겼어요. 2017년 9월 워싱턴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필요성을 언급했죠. 하지만 미국의 답은 노였습니다. 국무부 브리핑 자료를 읽었어요. 핵 확산 우려, 영내 군비 경쟁 촉발, 한국 기술 부족, 거절 이유들이었죠. 특히 마지막 이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없다. 미국의 판단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장보고 3급을 독일 기술로 건조 중이었습니다. 장보고 3는 계획 단계였고요. 독자 기술이 부족했죠. 세 번째 실패.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2017에 2025 기술 축적. 문재인 정부는 거절 후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자. 장보고 3 사업에 전력을 쏟았어요. 2018년 도산한 창원 건조 본격화, 2019년 장영실험 건조 계약, 2020년 핵연료 공급 요청 비공식, 거절됨, 2021년 도산한 창호함 해군 인도, 2023년 장영실험 기공, 2025년 10월 22일 장영실험 진수. 8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다는 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이 있다는 걸. 리튬 전지, 저소음 설계, 수직 발사관까지 모두 국산화했다는 걸. 그리고 2025년 10월 29일 경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말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우리 기술로 건조하겠다. 핵심이 달랐어요. 1993년 김영삼 만들어 달라. 2003년 노무현 기술 달라. 2017년 문재인 도와달라. 2025년 이재명 연료만 달라. 우리가 만든다. 요청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하루 만에 승인했어요. 왜일까? 저는 비교표를 그렸습니다. 1993년 실패 이유, 기술 전무, 설계 능력 없음, 조선소 능력 부족, 2003년 실패 이유, 비밀 누설, 국제 압박, 미국 반대, 2017년 실패 이유, 독자 기술 미흡, 의존적 요청, 미국 우려 기술 이전 부담, 2025년 성공 이유, 장영실험 진수로 기술 증명, 독자 건조 가능 입증, 미국에게 이익 연료만 판매. 30년 동안 한국은 배웠습니다.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만든다고 해야 받아준다는 걸.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30년. 김영삼 정부의 급비 지시. 노무현 정부의 362 사업. 문재인 정부의 장보고 3 완성. 이재명 정부의 최종 승인.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실패는 없었어요. 모두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였죠. 김영삼이 문을 두드렸고, 노무현이 설계를 시작했고, 문재인이 기술을 쌓았고, 이재명이 열매를 거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993에 2025 30년의 여정 실패가 아닌 준비의 시간 4명의 대통령. 수천 명의 엔지니어 한 세대가 이룬 성취. 창밖은 이미 밝아지고 있었어요. 밤새 자료를 뒤진 겁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정권이 바뀌어도 실패해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자들. 하나오션 엔지니어들. 해군 장교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천 명이 30년 동안 한 방향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게 2025년 10월 30일 트럼프의 승인이었어요. 미디어는 이재명을 칭찬했죠.
13일 만에 해냈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13일 뒤에는 30년이 있었어요. 정치는 순간을 보지만 역사는 과정을 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한 대통령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4명의 대통령과 한 세대의 땀이 만든 결실이었죠. 저는 파일들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들을 풀어야 했어요. 중국은 왜 조용했을까? 일본은 왜 당황했을까? 답을 찾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중국 언론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신화통신, 환구시보, 인민일보, 한국 핵잠수함 뉴스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찾고 있었어요. 첫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화통신, 11월 5일자, 중국 외교부, 한국 핵잠수함 사업의 우려 표명. 짧은 기사였어요. 불과 200자 정도.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 인용됐습니다. 관련국들이 핵확산 방치 조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원칙적 발언이었죠. 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환구시보를 찾았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죠.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이중잣대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훑었죠.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에게는 핵기술을 제공하면서 중국의 평화적 발전은 제한하려 한다.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위가 낮았거든요. 저는 2021년 오커스 협정 때 중국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미국의 핵확산 공모, 냉전 사고의 부활, 영내 평화 파괴. 환구시보는 사설 3개를 연달아 냈었죠. 인민일보도 일면에 실었고요. 반면 2025년 한국 핵잠수함 뉴스는 신화통신 짧은 기사 하나, 환구시보 칼럼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중국이 조용한 이유. 그게 궁금했어요. 컴퓨터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상회의 시간이었죠. 리처드 교수였어요. 조지타운 중국 전문가입니다. 데이비드, 중국 반응 봤어? 지금 분석 중이야. 너무 조용한데? 그게 포인트야. 리처드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11월 6일 국방부 브리핑. 기자가 한국 핵잠수함에 대해 물었는데 대변인이 딱 한 문장만 답했어. 관련국이 지역 안정을 유지하길 바란다. 끝. 그게 전부? 응. 오커스 때는 30분 동안 설명했었어. 근데 이번엔 한 문장. 왜 그런 거 같아? 북한이야. 중국은 한국을 비판할 수가 없어.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거든. 중국 기술로. 아, 중국이 한국을 비판하면 자기 발등 찍는 거지. 북한은 되고 한국은 안 돼? 이게 말이 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어요. 중국은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북한의 핵잠수함을 묵인하거나 지원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을 반대할 수는 없었죠. 그러면 전 세계가 비웃을 테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더 있어. 리처드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 SNS 봤어? 아니, 뭐라고 하던데? 의외로 한국 편을 들어. 한국이 핵잠수함 갖는 게 당연하다. 북한 위협이 현실인데 한국이 대응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진짜? 응. 물론 정부 입장은 아니야. 하지만 여론 방향은 그래. 중국 네티즌들도 비슷해. 한국은 기술 있으니까 만들어도 돼.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이런 댓글이 많아.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중국이 조용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여론. 중국 국민들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한국이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그러니 반대할 명분이 없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리처드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이랑 무역전쟁 중이야. 관세, 기술 제재, 온갖 거. 그런데 한국까지 적으로 만들고 싶겠어? 아, 한국은 중국 무역 2위 파트너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중국이 필요한 거 다 한국에서 사오거든. 한국이랑 싸우면 중국 경제가 타격받아.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2024년 한중 무역 약 3천억 달러. 중국 대 한국 수입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패널 45%.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럼 중국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할 거야. 하지만 다르게 하겠지. 어떻게? 북한 카드. 북한 핵잠수함 개발을 더 밀어줄 거야. 러시아랑 같이. 그래서 한국을 압박하는 거지. 리처드가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이미 시작됐어. 지난달 북중러 3국 해상 합동훈련 했잖아. 북한 잠수함도 참여했어. 중국이 기술 넘겨주는 거야, 조용히. 그럼 악순환 아냐? 맞아. 한국이 핵잠수함 만들면 중국이 북한 도와주고, 그럼 한국이 더 만들고, 계속 돌아가는 거지.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용한 거야. 공개적으로 비판은 못해. 대신 뒤에서 북한 밀어주는 거지. 통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이 조용한 이유 3가지. 1점 북한 핵잠수함 무긴 지원 이중자 때 지적당할 위험. 2점 한국 기술력 인정 반대할 명분 없음. 3점 경제 의존도 한국과 관계 악화 부담. 반면 중국의 대응. 1점 원칙적 우려만 표명 공식. 2점 북한 핵잠수함 지원 강화 비공식. 3점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 결국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뒤에서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북한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균형. 중국은 항상 균형을 말합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북한도 강하게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 캠퍼스에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평화롭지 않았죠. 한국,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하나가 이 모든 관계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중국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뒤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공개적 반대 이중자 때 지적 경제 보복 자국 피해에 대한 북한 지원 강화. 합리적 선택이었어요. 나쁜 선택이었지만 합리적이었죠. 저는 노트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China's calculated silence, the hidden strategy. 중국의 계산된 침묵. 표면은 조용했지만 물밑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동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완성되는 2030년대 중반. 그때가 되면 동아시아 해군 파워 밸런스가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중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북한 카드를 꺼내 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실 책상에는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중국 언론, 국방부 브리핑, 무역 통계, 북중러 합동훈련 보고서.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죠. 그날 저녁, 저는 일본 언론을 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산케이 신문. 한국 핵잠수함 뉴스가 전부 일면이었어요. 첫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11월 5일자. 한국核潜水舰保有회 일본努力强化. 한국 핵잠수함 보유로 일본의 입장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이 67년 만에 동맹국에게 핵잠수함 기술 지원을 허용했다. 대상은 한국이다. 일본이 아니다. 마지막 문장에 강조가 돼 있었어요. 일본이 아니다. 저는 다음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산케이 신문사설이었어요. 일본도 핵잠수함 검토해야. 제목부터 직설적이었죠. 내용을 훑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됐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더 이상 평화헌법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강경한 논조였어요. 댓글을 봤습니다. 수천 개가 달려 있었죠. 한국이 부럽다. 일본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 왜 우리는 못하나? 미국은 한국만 특별 대우하는가? 분노와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렸어요. 일본의 반응. 중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조용했지만 일본은 시끄러웠어요. 왜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다나카 교수였어요. 와세다 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이자 제 오랜 친구입니다. 데이비드, 지금 도쿄는 난리야. 뉴스 봤어. 일본 반응이 엄청나던데. 엄청난 정도가 아니야.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일본도 핵잠수함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일본도 기술은 있잖아. 그게 문제야.
다나카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어. 하지만 미국이 허락 안 해. 일본이 핵 관련 기술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해. 2차 대전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런데 한국은 됐잖아. 그게 일본이 화난 이유야. 한국은 허용하고 일본은 안 해? 일본이 동맹 더 오래됐는데. 일본 조선소 상황 어때? 망했어.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 부문 적자야. 인력 없어. 젊은 엔지니어 안 와. 소류급 잠수함은? 건조 기간 10년 넘어. 비용은 2배로 뛰었어. 저는 한국과 비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세계 시장 점유율 45%, 인력 풍부, 기술 최고. 일본 조선소 시장 점유율 10%, 인력 부족, 비용 초과. 차이가 명확했어요. 미국은 실용적이었습니다. 누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가? 한국 가능. 일본 불가능. 그래서 한국에게만 허용한 거였죠.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해? 제가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난리야. 외무성, 방위성 긴급회의 계속 열려. 뭘 논의하는데? 2가지. 하나는 미국 설득. 일본도 허용해달라. 다른 하나는 대안 찾기. 대안? 한국한테 사는 거. 다나카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한국한테 잠수함을 산다고? 선택지 중 하나야. 아직 결정은 아니지만 검토는 하고 있어. 일본이 직접 못 만들면 한국이 만든 걸 사는 거지. 일본 국민이 받아들이겠어? 그게 문제야. 자존심 상하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 미국은 안 팔아. 영국도 안 팔고. 프랑스는 너무 비싸. 한국밖에 없어.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의 딜레마 선택지 1, 직접 개발 기술은 있지만 조선소 능력 부족 선택지 2, 미국의 요청 미국이 허용 안함 선택지 3, 한국에서 구매 자존심 상함 선택지 4, 포기 중국의 밀림. 모든 선택지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데이비드, 내 생각에는. 다나카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안에 일본도 요청할 거야. 미국한테. 그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지. 한국 사례를 빌미로 일본도 달라고 할 거거든. 승인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압력은 커질 거야. 일본 여론이 엄청나거든. 지금 NHK 설문조사 봤는데 국민 67%가 핵잠수함 보유 찬성이래. 게임 체인저였어요. 일본, 호주, 중국, 북한 모두의 전략을 재조정하게 만드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죠. 한국은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25년 11월. 지금부터 10년 후를 상상해야 했어요. 2030년대 중반. 한국의 첫 핵잠수함이 완성되는 시점이죠. 그때 동아시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1 2032년.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 한국의 첫 핵추진 잠수함 한번함이 진수됩니다. 배수량 5,000톤급, 길이 100m, 수직 발사관 12개, 30년 무보급 작전 가능. 진수식 날,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진수식 직후, 일본 방위성이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일본은 이미 5년 동안 미국을 설득했지만 실패했어요. 평화헌법, 핵 알레르기, 조선소 능력 부족, 모든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어요. 일본 방위상이 결단을 내립니다. 한국에 접촉하라. 시나리오 2 2034년. 서울 용산 국방부. 일본 방위성 차관이 비공식 방문합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조심스러운 제안이 나옵니다. 한일 핵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한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외교적 답변이지만 가능성은 열렸어요. 같은 시기. 캔버라, 호주 국방부도 움직입니다.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핵잠수함을 받기로 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완성 시기가 2040년대 후반, 15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2032년 한 번함, 2034년 2번함, 2036년 3번함,
2년 주기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호주 국방장관이 강요회의에서 말합니다. 한국에서 구매하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저렴합니다. 한 척당 가격 비교. 미국 버지니아급 3조 5천억 원, 한국형 핵잠수함 1조 8천억 원. 거의 절반입니다. 게다가 인도 시기도 10년 빠르죠. 호주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공식 문의를 보냅니다. 수출 가능합니까? 시나리오 3 2035년 평택 해군기지. 한국 핵잠수함 한번함 취역식.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 날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한번함이 출항합니다. 검은 선체가 천천히 잠수하죠. 30초 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 떠오를 때는 3개월 후. 그 사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같은 날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한국 핵잠수함은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우리 항모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 대신 북한 해군력을 강화하라.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 공개적으로는 침묵하지만 뒤에서는 움직이는 거죠. 시나리오 4 2037년 도쿄 한일 방위장관 회담. 역사적 합의가 이뤄집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일본이 첨단 전자 장비를 제공한다. 공동 개발이 아니에요. 한국이 만들고 일본이 사는 겁니다. 하지만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일본 국민의 자존심을 고려한 거죠. 일본은 세척을 주문합니다. 계약 규모 5조 4천억 원. 한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에요. 같은 해 폴란드가 관심을 표명합니다. 우리도 구매 가능합니까? 캐나다도 움직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대만은 비공식적으로 접촉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국은 단 5년 만에 핵잠수함 수출국이 됐어요. 저는 시나리오를 다 쓰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너무 낙관적인가? 아니요. 오히려 보수적이었어요. 역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1991년 소련 붕괴를 누가 예상했습니까? 2008년 아이폰이 세상을 바꿀 줄 누가 알았나요? 2020년 코로나가 세계를 멈출 줄 누가 예측했습니까? 변화는 항상 예상보다 빠릅니다. 한국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30년대 중반, 동아시아 해군 파워 밸런스가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기존 구도, 미국 압도적 1위, 중국 급속 추격, 일본 수상함 강국, 한국 중견 해군, 새로운 구도, 미국 1위 유지, 중국 2위 유지, 한국 핵잠수함 보유 전략적 주요 플레이어, 일본 한국 의존.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위상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닙니다. 전략 자산을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일본에게 핵잠수함을 팔고, 호주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폴란드, 캐나다와 협력하고, 한국 조선소가 서방 세계의 핵잠수함 공급자가 됩니다. 그 의미는 엄청나요. 경제적으로는 수십조 원 수출, 군사적으로는 동맹 강화, 외교적으로는 영향력 확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부상.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30년대 중반, 한국은 기술 강국에서 전략 강국으로 도약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 왜 한국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조선업에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특별함. 그걸 파고들어야 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캠퍼스에 오렌지빛이 물들었죠.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쓸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한국 조선업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 자료였어요. 왜 한국만 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마이너스 2024. 한국 45.2%, 중국 38.7%, 일본 8.4%, 유럽 5.1%, 기타 2.6%.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저는 1990년대 자료를 꺼냈어요.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마이너스 1990. 일본 52.3%, 한국 18.7%, 유럽 22.4%, 기타 6.6%. 완전히 뒤바뀌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70에 80년대 일본의 황금기와 한국의 도전. 일본이 세계 1위였어요. 52.3%.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메이드 인 재팬 이 품질의 상징이었죠. 1980년대 한국 조선소가 등장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처음엔 일본 기술을 배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더 효율적으로. 1990년대 추격. 건조 기간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24개월, 한국 18개월, 6개월 차이. 일본 1억 달러, 한국 8천만 달러. 20% 저렴. 주문이 한국으로 몰렸어요. 2000년대 역전. 2000년 한국이 일본을 제쳤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왜 일본은 반격하지 못했을까? 인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조선소 평균 연령 1990년 38세, 2020년 58세. 한국 조선소 평균 연령 1990년 35세, 2020년 39세. 젊은 인력이 계속 들어왔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고령화됐습니다. 2010년대 격차 확대. 중국이 치고 올라왔어요. 저가 공세였죠. 한국보다 30% 저렴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위기에 빠졌어요. 2015에 2016년 구조조정 폭풍. 대우조선해양 파산 위기. STX조선 법정관리. 한국 조선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양에서 질로. 범용 선박에서 특수 선박으로. 유조선, 컨테이너선은 중국에 양보했어요. 대신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했죠.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쇠빙선, 해양 플랜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수함. 2020년대 기술 독점. 2020년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계 LNG선 건조 한국 95%, 중국 3%, 일본 2%. 거의 독점이었어요. LNG선은 기술 난이도가 높거든요. 영하 163도, 극저온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합니다. 용접 기술이 완벽해야 해요. 한 곳이라도 틀어지면 폭발합니다. 중국은 만들 수 없었어요. 일본은 만들 수 있지만 느렸고 비쌌죠. 한국만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 저는 하나오션 관계자 인터뷰를 읽었어요.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10만 번 돌립니다. 모든 변수를 테스트하죠. 온도, 압력, 진동, 충격. 컴퓨터로 먼저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듭니다. 실패 확률이 거의 없어요. 디지털 트윈. 가상으로 먼저 만들고 실제로 만드는 거였어요. 일본도 이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용을 못했어요. 숙련공들이 우리 경험이 더 정확하다며 거부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차이가 10년 격차를 만들었어요. 저는 최근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업 인력 현황 마이너스 2024. 엔지니어 32,000명, 숙련 용접공 54,000명, 설계사 8,000명. 총 94,000명. 일본의 3배였어요. 그리고 평균 연령 39세. 젊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달랐어요. 한국, 전문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기업, 내 훈련 프로그램, 정부 지원 재교육. 일본, 고령화로 교육 중단, 기업 여력 부족, 정부 지원 미흡, 시스템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속도. 한국, 조선소의 건조 속도. LNG선 18개월, 초대형 컨테이너선 12개월, 잠수함 48개월. 일본, LNG선 30개월, 초대형 컨테이너선 20개월, 잠수함 80개월. 거의 2배 차이였어요. 속도는 곧 비용이었습니다. 빠르면 저렴했죠. 그래서 주문이 한국으로 몰렸어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열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가능 국가 마이너스 2025. 보유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건조 능력 보유 한국. 7번째 나라.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어요. 미국 조선소 붕괴 상태, 러시아 경제 제재, 중국 기술 부족, 영국 비용 초과, 프랑스 건조 기간 길어, 인도 독자 개발 중. 실질적으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 한국, 프랑스. 2나라뿐이었죠. 그런데 프랑스는 자국용만 만들었어요.
수출을 안 했습니다. 결국 한국만 남았습니다. 그게 2030년대 한국이 핵잠수함 수출국이 되는 이유였어요. 기술, 인력, 속도, 시스템, 모든 게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거였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도시였죠. 한국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만 4천 명. 각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용접공, 엔지니어, 설계사, 관리자. 그들이 매일 출근해서 도면을 그리고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고 테스트했어요. 30년 동안. 그 결과가 세계 1위였습니다. 그 결과가 핵잠수함이었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30년간 9만 명이 쌓아온 필연이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짜 이유. 한국이 성공한 진짜 이유. 그걸 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책상에 펼쳐놓았습니다. 30년 역사, 4명의 대통령, 13일의 속도전, 67년 만의 파격, 9만 4천 명의 노력, 모든 퍼즐 조각이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 한국은 왜 성공했을까? 기술, 인력, 속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25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봤죠. 일본의 기술, 독일의 정밀함, 미국의 혁신, 중국의 규모, 모두 대단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만 해냈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이유 한 포기하지 않는 DNA. 1993년 김영삼 정부, 첫 시도 실패. 2003년 노무현 정부, 362 사업 또 실패. 2017년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시도 또 거절. 보통 나라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방향을 바꿨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자. 8년 동안 기술을 쌓았죠. 2025년 이재명 정부, 네 번째 시도, 성공. 30년, 세 번 실패. 하지만 네 번째에 해냈습니다. 한국전쟁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IMF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한국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습니다. 그게 DNA였어요. 이유, 이 정권을 넘어선 연속성.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보수, 진보가 섞여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정권과 무관하게 연구를 계속했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마찬가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도 멈추지 않았어요. 정치는 바뀌어도 시스템은 돌아갔습니다. 이유 3. 민간의 힘. 한국은 민간 조선소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이 실행하고 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했죠. 트랩바퀴가 함께 돌아갔습니다. 미국은 군산복 합체가 비효율적이고 일본은 조선소가 무너졌고 중국은 기술이 부족했어요. 한국만 균형이 맞았습니다. EU 4 위기를 기회로 2015에 2016년 한국 조선업 최악의 위기였어요. 대우조선해양 파산 직전, STX 조선 법정관리, 수만 명 해고,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버텼어요.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양을 포기하고 질을 택했어요. 범용 선박 버리고 특수 선박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0년대 부활이었어요. LNG선 95% 점유율, 핵잠수함 건조 능력,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이게 한국 특유의 저력이에요. IMF 때도 그랬죠. 금 모으기 운동. 국민이 나섰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K방역으로 극복했고요. 한국은 위기에 강합니다. 왜일까? 저는 생각했어요. 아마도 역사 때문일 겁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전쟁, 분단, 독재, 외환위기.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했어요. 그게 체질이 됐습니다. 이유, 5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은 미래에 투자했어요. 교육에, 연구에, 인재에.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30년 후를 봤습니다. 1990년대 한국 정부는 조선해양공학과를 만들었어요.
전국 대학에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했죠. 2000년대 국방과학연구소에 막대한 예산을 쏟았습니다. 실패해도 계속 지원했어요. 2010년대 장보고3 사업에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장은 적자였지만 미래를 위한 거였죠. 그 결과가 2025년입니다. 30년의 투자가 결실을 맺은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 캠퍼스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1월 중순,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았죠. 아름다웠어요. 저는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00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죠. 지도 교수님을 따라 서울에 갔습니다. 한국 국방부 세미나였어요. 그때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핵잠수함을 가질 겁니다. 반드시.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불가능해. 미국이 허락 안 할 텐데. 그런데 25년 후, 2025년.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 장군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울컥했을까요?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감동했어요. 한 나라가, 한 세대가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룬 걸 봤거든요. 그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The real reason why Korea succeeded. 그리고 답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니다. 인력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의지다.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의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한 의지. 위기 속에서도 버틴 의지. 미래를 위해 투자한 의지. 그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5년 연구의 결론. 한국 핵잠수함 성공의 비밀. 그건 결국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김영삼 정부의 관계자들. 노무현 정부의 연구원들. 문재인 정부의 엔지니어들. 이재명 정부의 외교관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만 명. 조선소 용접공. 국방연구소 과학자. 해군 장교. 대학 교수.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30년 동안. 그 결과가 2025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67년 만에 파격. 하지만 한국에겐 30년 준비의 필연이었죠.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논문을 다 썼어요. Korea's Nuclear Submarine A 30-year Journey. 제출할 겁니다. 학술지에. 그리고 책으로도 낼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꿈을 이뤘는지,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게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거예요. 저는 외투를 입고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캠퍼스는 하얗게 덮였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평범한 11월의 밤.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5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케이스를 마주했거든요. 한국의 핵잠수함.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의지, 한 세대의 꿈, 수만 명의 땀. 그 모든 게 담긴 결정체였죠. 2030년대 중반. 한국의 첫 핵잠수함이 바다를 가를 겁니다. 조용히, 강력하게. 그 잠수함 안에는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겠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 내리는 워싱턴의 밤. 한국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라는 것을. 지금까지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에서 목격한 한국 핵잠수함 30년의 충격적인 여정이었습니다. 30년간 3번 실패했지만 4번째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여러분의 도전도 한국의 핵잠수함처럼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역사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